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곳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하게 우뚝 솟은 천명그룹 본사 빌딩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꿈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기획 2팀의 말단 인턴 사원인 이서윤에게 있어 이 거대한 유리성 23층은 숨막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며 매일 아침 출근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과 같았다. 서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정면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상을 가진 최 과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서윤이 지난 2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기획안을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최 과장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구두발로 툭툭 건드리며 서윤의 노력을 비웃었는데 그가 내뱉는 독설은 사무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정도로 모욕적이었다. 그는 서윤이 작성한 시장 분석 데이터와 마케팅 전략이 형편없기 그지없다고 소리쳤지만 사실 그 내용은 서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귀중한 자료들이었고 최 과장은 단지 표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여 상부에 보고할 셈이었다. 서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인턴이라는 파리 목숨 같은 신분 때문에 감히 상사에게 대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겨야만 했다.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누구 하나 서윤을 도와주거나 최 과장의 횡포를 말리려 들지 않았다. 침묵은 동조라는 잔인한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기고만장해진 최 과장은 더욱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모욕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탕비실을 가리키며 팀원 전체가 마실 커피나 타오라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그녀였지만 현실은 복사기와 커피 머신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잡무 담당일 뿐이었고 그마저도 틈만 나면 트집을 잡는 최 과장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서윤은 치욕스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탕비실이 아닌 사무실 뒷문으로 급하게 몸을 돌려 뛰쳐나갔다. 그녀가 도망치듯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비상구 계단이었는데 그곳은 화려한 빌딩 내부와는 달리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정막만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고 서윤은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쉴 새 없이 들썩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때 서윤은 자신의 머리 위쪽 계단 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명그룹의 젊은 대표이사 강도진이 서 있었다. 평소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자로 알려진 도진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비상구를 찾았다가 우연히 여직원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지포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도진은 계단 아래에서 울고 있는 서윤을 마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내려다보며 그녀가 언제까지 저렇게 청승맞게 울고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 도진은 평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가장 경멸했으며 직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행위는
패배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서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늘 아침 최 과장이 제출한 기획안을 검토하던 중 발견했던 놀라운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이 떠올랐고 그 기획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차였다. 도진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비상구의 정막을 깨트렸다. 인기척에 놀란 서윤이 황급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그룹의 총수인 강도진 대표가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질까지 하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잡아주기는커녕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도진은 서윤의 퉁퉁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기획안을 빼앗기고 여기서 울고 있으면 도둑맞은 공로가 제 발로 찾아오기라도 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에 꽂혔지만 동시에 그녀가 외면하고 싶었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한 발짝 더 그녀에게 다가와 위압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아침 최 과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멍청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 높은 분석과 과감한 전략이 담겨 있어 의아해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사원증을 힐끗 보고는 그 기획안의 원작자가 바로 당신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피식 웃으며 실력은 있는데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길 줄 모르는 멍청이라며 그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세상은 억울하다고 울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며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냉혹하게 쏘아붙였다. 서윤은 도진의 모욕적인 언사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빛에서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약한 모습과는 다른 강렬한 불꽃을 발견했고 그 순간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서윤에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힘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의 뒤를 따랐다. 도진은 성큼성큼 앞장서서 사무실 복도를 걸어갔고 서윤은 그의 넓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 대표가 등장하자 시끌벅적하던 기획 2팀 사무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최 과장은 예상치 못한 대표의 방문에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지만 도진은 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서윤의 자리로 걸어갔다. 도진은 서윤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직원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최 과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다. 그는 남의 공을 가로채는 무능한 상사는 1000명 그룹에 필요 없다고 말하며 최 과장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도진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직원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서윤 인턴은 지금 이 시간부로 기획 2팀 소속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정적 속에서 도진은 서윤을 돌아보며 그녀에게 짐을 챙겨서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윤이 작은 박스를 들고 도진의 곁에 서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났지만 분명한 어조로 이서윤은 오늘부터 대표이사 직속으로 발령났으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다. 그 말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아서 최 과장은 물론이고 서윤을 괴롭히던 다른 직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준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며 서윤을 데리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과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도진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되자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윤에게 자신이 베푼 호의는 공짜가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긴장된 목소리로 무엇이든 시켜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도준은 최선 따위는 필요 없으며 오직 결과로만 증명하라고 잘라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최상층인 50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대표이사 집무실의 정형이 펼쳐졌다. 도준은 비서실을 지나쳐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서윤은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에 압도되었다. 도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검은색 파일 하나를 집어 서윤의 짐박스 위에 툭 던져 놓으며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파일 안에 지난 5년간 회계팀에서 은폐해온 자금 흐름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아무도 그 패턴을 풀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내일 아침까지 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횡령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즉시 해고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대답했다. 도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서윤에게 저쪽 구석에 있는 보조 책상을 쓰라고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는 수많은 숫자와 암호 같은 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펜을 꺼내들었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선택해준 도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리라 다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은 고요해졌고 오직 서윤의 펜소리와 도진의 키보드 소리만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간간히 고개를 들어 서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그녀의 집중력과 끈기의 내심 놀라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건 승부였으며 그녀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명그룹 최상층 대표이사 집무실은 화려함보다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곳은 마치 거대한 유리 감옥과도 같았다. 이서윤은 강도진 대표가 지정해준 구석자리에 보조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러대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 비서실 직원들과 복도를 오가는 임원들은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질투가 섞인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마치 동물원에 갇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을 만큼 눈앞의 과제가 거대하게 다가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도진이 던져준 5년 전의 회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널찍한 집무용 책상에 앉아 서류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서윤이 숨을 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물 한 잔 권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인지조차 잊은 듯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감정이 제거된 정교한 기계처럼 보였다.
서윤은 목이 타들어가고 배가 고팠지만 감히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묵묵히 숫자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배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꽉 쥐고 복잡하게 뒤엉킨 자금 흐름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자료들은 일반적인 회계장부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마치 암호문처럼 불규칙한 숫자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임자들이 왜 이 자료를 포기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누군가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한 흔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숫자들이 뿜어내는 악의적인 기운에 압도되어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만의 무기인 패턴 분석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는 시간대와 결제 라인의 특이점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와 종이를 번갈아가며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서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그녀가 처한 상황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그 지옥 같은 기획 2팀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영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시선이 도진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 지독한 성실함과 냉철함이 오히려 서윤에게 기이한 자극제가 되었다. 저 남자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러뜨리기 위해 이 과제를 주었다면 나는 기필코 부러지지 않고 버텨내겠다는 오기가 그녀의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서윤은 다시 자료 속으로 파고들었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매월 15일마다 특정 물류비 항목에서 발생하는 0.3%의 오차였는데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라 일반적인 감사에서는 무시되기 쉬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오차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 마치 기계적인 알고리즘처럼 정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녀는 과거 5년치의 기상 데이터와 물류 이동 경로를 대조해 보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 물류가 멈춘 날에도 이 유령 비용은 어김없이 지출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유령 트럭들이 서류상으로만 화물을 나르며 회사의 돈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새벽 4시가 되자 서윤의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의 손끝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범죄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프린터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보고서를 꺼내 들었을 때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밤새 굳어있던 어깨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소리에 맞춰 도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버텨낸 서윤을 향한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는데 그의 다가오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서윤이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아무런 말 없이 첫 페이지를 넘겼고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도진의 표정 변화를 살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어서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한참 동안 보고서를 정독한 후 마침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칭찬도 비난도 아닌 그저 건조한 사실 확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찾아낸 유령 물류 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이 방식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도진은 사실 이 횡령건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해 5년 동안 묵혀두었던 것이었는데 일개 인턴이 하룻밤 만에 그 꼬리를 잡아낸 것에 대해 내심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서윤에게 꽤 쓸만한 눈을 가졌다고 무심하게 말했는데 그것은 강도진 대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꼿꼿하게 서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파란색 목걸이 줄이 달린 새로운 출입증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도진은 그 출입증이 천명그룹의 모든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마스터키라고 설명하며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윤이 찾아낸 이 횡령의 꼬리가 단순한 실무자의 비리가 아니라 임원급 이상의 거물들이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의 입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받아든 출입증을 꽉 쥐었는데 그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마치 무거운 무기처럼 느껴졌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샤워실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을 딱 1시간 주겠다고 말하며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출입증은 다시 회수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윤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서윤이 사무실을 나가자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손에는 서윤이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이 거대한 그룹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왔지만 이제 처음으로 쓸만한 칼 한 자루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서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고통을 알기에 그녀를 이 위험한 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도진은 이내 감상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 따위는 사치일 뿐이며 오직 승리만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한편 서윤은 직원 휴게실에 딸린 샤워실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밤새 쌓인 피로와 긴장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욱 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당하기만 하던 이서윤은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말리고 예비로 가져왔던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은 뒤 목에 도진이 준 파란색 출입증을 걸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그 유리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을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며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에 걸린 파란색 출입증을 보고는 경악하며 수군거렸는데 그 출입증은 비서실장급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기획 2팀의 최 과장도 우연히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는데 그는 서윤의 목에 걸린 출입증을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그런 최 과장에게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보란듯이 지나쳐 갔는데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짜릿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대표이사 집무실 문 앞에 선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도진은 이미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진은 들어오는 서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통화를 마친 도진은 서윤에게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긴급 임원회의 자료였는데 도진은 서윤에게 이 회의에 배석하여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서윤은 인턴 신분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알기에 긴장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덧붙여 말했는데 회의실에는 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늑대들이 득실거릴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늑대들의 먹잇감이 될지 아니면 사냥꾼이 될지 지켜봐달라고 당돌하게 대꾸했다. 도진은 서윤의 도발적인 대답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가 서윤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미소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파일과 노트북을 챙겨들고 도진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천명그룹 본관 대회 의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강도진 대표가 들어서자 실내를 감돌던 공기는 순식간에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이미 착석해 있던 임원들의 등줄기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의 시선은 도진의 뒤를 따르는 낯선 여직원에게로 쏠렸는데 파란색 출입증을 목에 건 이서윤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도진의 바로 뒷자리에 배석하자 여기저기서 당혹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윤은 수십 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노회한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른 침을 삼켰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담담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회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도진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도진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직행했는데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는 다름 아닌 서윤이 밤새 찾아낸 물류비 횡령 의혹에 관한 도표들이었다. 도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붉은색 그래프가 치솟는 구간을 가리키며 매년 특정 시기마다 증발해버리는 회사의 자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물류 담당 상무는 식은땀을 흐라며 기상 악화나 유가 상승 핑계를 대며 횡설수설했지만 도진은 서윤이 작성한 날씨 데이터와의 대조표를 들이밀며 그의 변명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렸다. 서윤은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데이터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임원을 쥐락펴락하는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기묘한 전율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그 순간 한 임원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감히 인턴 따위가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이사회를 모욕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화살은 순식간에 서윤에게로 향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은 의자를 돌려 그 임원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말로 일갈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며 만약 이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자신이 대표직을 걸겠다고 선언해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도진의 그 한마디는 서윤에게 있어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도진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폭풍 같았던 회의가 끝나고 도진과 서윤이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들과 직원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서윤을 더 이상 운 좋은 낙하산이나 곧 쫓겨날 인턴으로 보지 않았으며, 대표가 자신의 직위를 걸고 신임하는 신복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도준은 집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에게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제부터가 진짜 사냥의 시작이라며 다음 타깃을 지정해 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기획 2팀의 최 과장이 진행했던 지난 3년치의 모든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여 그 안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최 과장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대답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보다 더 교활해져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최 과장과 관련된 모든 결제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서버에서 불러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대외비 문서들이 도진이 준 권한 덕분에 모니터 화면에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고, 서윤은 마치 복수의 칼날을 가는 심정으로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나갔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서윤은 최 과장이 단순히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상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카르텔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령 마케팅 회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홍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서윤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최 과장이 결제한 서류들의 최종 승인 라인에 아까 회의실에서 도진에게 반발했던 그 임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최 과장은 그 거대한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수구먼 역할에 불과했다. 서윤이 자료조사에 몰두하고 있던 오후 늦은 시각, 그녀가 잠시 탕비실에 들렀을 때 우연히 최 과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최 과장은 서윤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전의 그 위압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윤이 대표 옆에 붙어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비아냥거렸고,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해버리겠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의 서윤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나약한 인턴이 아니었다. 서윤은 커피 머신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며 최 과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최 과장이 지난달에 지급한 JN 컴퍼니라는 마케팅 회사의 주소가 실제로는 폐허가 된 창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최 과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회사의 대표 명의가 최 과장의 처남이라는 것까지 덧붙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최 과장의 옆을 지나치며 이 사실이 강 대표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싸늘하게 조언했다. 탕비실을 나서는 서윤의 등 뒤로 최 과장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이 정당한 힘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도진이 말했던 생존의 법칙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히지 않기 위해 먼저 물어뜯어야 한다는 잔혹한 진리를 그녀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서윤은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최 과장의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완성했고 그것을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진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에는 서윤을 향한 신뢰와 함께 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잘했다는 칭찬 대신 위스키 한 잔을 권하며 자신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도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왜 그토록 이 회사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선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기생충 같은 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이자 동지로서의 유대감을 쌓게 되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이번 주말에 있을 천명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로 참석하라고 지시하며 그곳이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윤은 당황하여 자신이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도준은 그녀에게 당신은 이제 나의 거미자 방패라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최 과장의 배후에 있는 진짜 거물들이 그 파티에 모두 모일 것이며 그들 앞에서 서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일상은 파티 준비와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는데 도준은 전문가들을 불러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키도록 지시했다.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서윤에게 그것들은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갑옷과 투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과거에 초라했던 이서윤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 안에는 도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한편 최 과장과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은 서윤의 압박에 위기감을 느끼고 은밀하게 회동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턴 나부랭이가 대표의 총애를 믿고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개하며 창립기념 파티에서 그녀를 처참하게 망신주고 회사에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오직 도진을 돕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파티 당일 저녁 서윤은 짙은 남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도진은 긴장한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허리를 곧게 펴며 도진과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이 대관식을 위해 입장하는 것처럼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여있던 수백 명의 귀빈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최 과장과 반대파 임원들이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샴페인 잔을 들고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저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상대해야 할 적들이라고 눈짓으로 알려주었고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제 말뿐인 전쟁은 끝났고 진짜 칼을 겨누는 실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곁에 서서 오늘 밤이 지나면 천명그룹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가오는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천명그룹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연회장 곳곳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의상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윤에게 그 빛은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날카롭고 적나라하게 느껴져 숨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강도진 대표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연회장 입구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군상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띠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서로의 약점을 찾고 이익을 계산하는 차가운 탐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도진은 긴장으로 굳어있는 서윤의 손등을 자신의 다른 손으로 살짝 덮으며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으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서윤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허리를 곧게 펴며 도진과 보폭을 맞춰 연회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이 움직이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은 천명그룹의 젊은 제왕인 강도진에 대한 경외심과 그의 파트너로 등장한 낯선 여인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진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재계 인사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서윤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소개할 때마다 단순히 수행비서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직속전략 기획 담당자라고 명확하게 직함을 밝히며 그녀의 위상을 세워주었다. 처음에는 서윤을 그저 대표의 눈에 든 젊은 여자 정도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도진에 정중하면서도 뼈있는 소개에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악수를 청해왔다. 서윤은 도진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감사의 말을 곁들이며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연기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워 마치 처음부터 이 세계에 속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연회장 한쪽에서 불길한 기운을 풍기며 다가오는 무리가 서윤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기획 2팀의 최 과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핵심 인물인 박전무였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전무는 천명그룹 내에서 도진의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보수파의 수장으로 최 과장의 횡령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겨온 장본인이기도 했다. 도진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전무는 거만한 태도로 도진에게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애썼다. 박전무는 도진에게 인사를 건네자마자 곧바로 타깃을 서윤에게로 돌려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인턴 주제에 대표님을 잘 만난 덕분에 이런 호사스러운 파티에도 와보고 출세했다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짐짓 농담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듣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였다. 주변에 있던 주주들과 임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대화를 멈추고 그들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최 과장은 박전무의 등 뒤에 숨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분노를 느꼈지만 도진이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을 느끼며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도진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가 나서기 전에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직감하고
그를 눈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박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자신은 인턴이 아니라 대표이사 직속전략 기획 담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박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기획 담당이라면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 테니 어디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보자며 도발을 걸어왔다. 박전무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최근 그룹의 주력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서윤의 견해를 물었다. 그것은 대외비로 분류된 민감한 사안이자 전문가들조차 쉽게 분석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였기에 일개 인턴 출신인 서윤이 대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박전무는 서윤이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빌미로 도진의 인사 능력을 공격하고 서윤을 망신 줄 생각이었다. 연 회장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서윤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최 과장은 킬킬거리며 이미 승리라도 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박전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3일 밤낮을 도진의 집무실에서 보내며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특히 문제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서윤은 유창한 목소리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률 저조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원자재 수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와 공급업체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현재의 유통망이 특정 업체에 독점되어 있어 시장 가격보다 20%나 비싸게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서윤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박전무가 관리하는 부서의 치명적인 비리를 우회적으로 꼬집는 것이었기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독점 업체가 최근 3년간 품질 검사에서 2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빈틈이 없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주위에 있던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전무를 향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전무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된 상태였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도진이 나서서 서윤의 말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며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렸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 담당의 분석이 자신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며 내일 아침 감사팀을 투입하여 해당 유통업체와의 계약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의 선언은 박전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분노와 공포로 인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과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진의 살벌한 눈빛이 그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도진은 최 과장을 향해 내일 감사팀 조사에는 기획 2팀의 예산 집행 내역도 포함될 것이니 준비해두라고 싸늘하게 경고했다. 박전무와 최 과장이 굴욕적인 패배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뜨자 주위 사람들은 서윤을 향해 감탄 어린 시선을 보내며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대표의 파트너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이 단단하게 부축해준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귀에 대고 아주 훌륭했다는 짧은 칭찬을 건넸는데 그 말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도 달콤하게 들렸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차가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도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윤을 데리고 인파가 드문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윤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테라스 난간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서윤에게 그 풍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세상처럼 보였다. 도준은 난간에 기대어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오늘 밤 서윤이 보여준 용기가 천명그룹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도준의 재킷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그에게 자신이 정말 잘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무모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준은 고개를 저으며 무모함이 아니라 필요한 도박이었으며 너는 그 도박에서 승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앞으로 박전무 일당이 더욱 거세게 방역해 올 것이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준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녀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약속했다. 그 말은 단순한 상사의 격려를 넘어선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맹세처럼 들렸다. 테라스의 정적을 깨고 갑자기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터져 오르는 불꽃처럼 그들의 앞날에도 격렬한 싸움과 눈부신 영광이 함께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옆에 서 있는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온 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도진과 함께 걷기를 선택했다. 오늘 밤의 승리는 서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적들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도진의 비서가 급하게 테라스로 달려와 도진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했는데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박전무 쪽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이 서윤의 과거 행적을 조작하여 언론에 흘리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도준은 예상보다 빠른 그들의 방역에 혀를 찼지만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듯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랐지만 도진의 침착한 태도를 보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테라스를 빠져나가 비상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두 사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휴대폰을 끄라고 지시하며 당분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휴대폰 전원을 끄며 자신의 평범했던 삶과 작별을 고했고 도진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진은 서윤을 뒷좌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하자 서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며칠 전만 해도 비상구 계단에서 울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거대 재벌 그룹의 암투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으며 오직 살아남아 승리하겠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서윤과 도진은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오늘 밤 서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 천명그룹 전체를 뒤흔들 것이며 그 결과가 파멸일지 재탄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윤과 도진이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서윤은 운전석에 앉은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만큼 나도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노라고. 밤하늘을 수놓았던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른 불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을 뒤흔든 것은 서윤의 활약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녀의 인격을 무참히 난도질하는 악의적인 스캔들이었다. 언론과 사내 게시판은 인턴 출신 이서윤이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천명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기밀을 유출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박전무와 그 일당은 서윤이 어젯밤 파티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부실함을 역으로 이용하여 마치 서윤이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를 빼돌려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어젯밤에 화려했던 꿈에서 깨어나 다시 차갑고 축축한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친 후였다. 안전가옥의 거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천명그룹 내부의 산업 스파이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서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범죄자처럼 송출되고 있었다. 도진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오늘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짧은 메모만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 모습을 감추면 언론의 보도대로 죄를 인정하고 도망친 꼴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 화면을 끄고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하게 질린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녀의 뇌리에 강도진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는데 늑대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목덜미를 물어뜯는다는 그 냉혹한 조언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가장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도진의 지시를 어기고 회사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취재진과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인파를 헤치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순간 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텨냈다. 지금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정신을 붙잡았다. 대표이사 집무실 앞은 이미 감사팀 직원들과 임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 과장과 박 전무의 모습도 보였다. 서윤이 나타나자 박 전무는 혀를 차며 뻔뻔하게도 제 발로 찾아왔다며 비아냥거렸고 감사팀장은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위압적으로 말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 대표가 걸어 나왔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도진은 소란을 피우는 임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시켰는데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다정함이나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냉랭한 분노만이 서려 있는 듯 했다. 도진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윤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서윤 씨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팀이 제출한 증거들이 당신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며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즉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도진은 손을 내밀며 서윤에게 지급했던 파란색 마스터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명령했고 주위 사람들은 서윤이 처참하게 버려지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서윤은 도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려있던 출입증을 빼내어 도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아주 잠시 스쳤다. 도진의 손가락이 서윤의 손바닥을 아주 미세하게 두 번 두드리는 신호를 보냈고 서윤은 찰나의 순간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도진이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적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진짜 꼬리를 잡기 위해 연출한 고육지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경비원들에 의해 강제로 회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박 전무와 최 과장은 그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고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회사 정문 밖으로 쫓겨난 서윤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았던 하늘에서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굵은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거리를 배회하던 서윤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허름한 PC방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해고 위기에 놓인 산업 스파이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도진의 유일한 비밀 요원이었다. 서윤은 도진이 예전에 건네주었던 비상용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그 안에는 회사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이 말을 새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가짜 증거들의 출처를 역추적해 나갔다. 언론에 공개된 유출 로그 기록은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었지만 서윤의 눈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조작된 로그 파일의 타임스탬프가 박 전무가 골프 접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던 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박 전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외부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서가 사내 IP를 우회하여 접속한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했고 법적으로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물증, 즉 원본 데이터가 담긴 실제 서버나 하드디스크가 필요했다. 서윤은 박 전무와 최 과장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유령 회사의 서버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신호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번개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 서윤은 택시를 타고 물류 창고 근처로 이동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창고 주변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서윤은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멈추면 자신은 영원히 오명을 쓴 채 매장될 것이고 도진 역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창고 뒤편의 개구멍을 통해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창고 안쪽 사무실에서는 최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윤을 처리한 것에 대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최 과장은 통화 상대에게 이번 일로 박 전무님의 신임을 확실히 얻었다며 이제 그 망할 인턴 계집애는 끝났으니 횡령 장부를 폐기하고 서버를 포맷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만약 지금 서버가 포맷된다면 모든 진실은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쪽으로 접근하여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최 과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외장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최 과장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동시에 주변을 살피며 진입할 타이밍을 노렸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박 전무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고 서윤은 급히 쌓여있는 상자들 뒤로 몸을 숨겼다. 박 전무는 최 과장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그런데 그 인턴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게 맞냐고 의심스럽게 물었다. 최 과장은 굽신거리며 완벽하게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했지만 박전무는 찝찝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 창고 자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고 최 과장조차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박전무는 잔인하게 웃으며 화재로 인한 데이터 소실은 흔한 사고라며 기름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대로 있다가는 증거는커녕 자신마저 불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의 두뇌는 비상하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도진이 가르쳐준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숨어있는 위치 근처에 화재 경보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박전무의 부하들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있는 힘껏 쇠파이프를 던져 화재 경보기를 박살냈다. 요란한 경보음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쏟아지는 물줄기가 창고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박전무와 일당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려 사무실로 돌진했다. 최 과장은 물벼락을 맞으며 노트북을 챙기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다. 그녀는 최 과장을 밀쳐내고 책상 위에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낚아챘다. 최 과장은 비명을 지르며 서윤의 발목을 잡았지만 서윤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그의 손을 내리찢고 맨발로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박전무가 전연 잡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건장한 남자들이 서윤을 뒤쫓기 시작했다. 서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맨발은 찢어지고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서윤은 품에 안은 하드디스크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서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차 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강도진이 내렸을 때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추격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에게 뒤씨를 맡기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도진은 흙투성이가 된 서윤을 일으켰으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를 감싸주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젖지 않게 감싸준 하드디스크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고 도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짧게 탄식했다. 그는 서윤의 엉망이 된 발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도진은 서윤을 차에 태우며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평소에 그답지 않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차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고 도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창고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눈을 빛냈다. 박전무와 최 과장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서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작은 하드디스크 안에는 천명그룹을 썩게 만든 모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칼날이 들어있었다. 도진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가 흘린 눈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계산하여 철저하게 갚아주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병원 VIP 병실에서 눈을 떴고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도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윤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풀었고 그 안에서 박전무의 차명 계좌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서윤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의 원본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알려주었다. 서윤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이제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그곳이 바로 박전무 일당을 단죄할 처형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일 수 있으니 쉬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정장과 구두를 가져오게 했다. 서윤은 병원복을 벗고 다시 전투복을 입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어제의 공포를 이겨내고 더욱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그 손을 잡으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전무 측은 서윤이 도망쳤거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의기양양하게 도진의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옥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마녀가 그들의 목을 겨눌 칼을 갈며 문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임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단상 중앙에 자리 잡은 박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최 과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서 있었다. 박전무는 자신의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계산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으며 강도진 대표가 이번 스캔들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하며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들로 채워져 있어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박전무는 강도진 대표가 검증되지 않은 인턴 사원을 측근으로 기용하여 회사 기밀을 유출하게 방조했다는 혐의를 씌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면에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이서윤이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핵심 기술을 넘겼다는 시나리오를 사실인 양 떠벌렸고 주주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전무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강도진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겠다고 외쳤고 그의 추종 세력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강도진은 주주석 맨 앞줄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박전무의 선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그의 위압적인 걸음걸이에 장내의 소란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도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박전무를 싸늘하게 응시하며 해임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천명그룹의 공정한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이미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범죄자에게 무슨 해명 기회를 주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도진의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도진은 출입문 쪽을 가리키며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육중한 대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이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경악에 찬 탄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발목과 곳곳에 남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긴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 속에서도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서윤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자 박전무와 최 과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했다. 서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 아무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녀는 도진의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이서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윤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품에서 도진에게 건넸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어보였다. 그녀는 이 안에 1000명 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쥐새끼들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다고 선언하며 프로젝터 연결을 요청했다. 박전무는 당황하여 경비원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이 눈짓으로 경비원들을 제지했다. 도진은 지금부터 공개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주주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에 박전무도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눌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전무와 최 과장이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 과장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들의 자금 세탁 내역과 박전무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횡령 증거들이 붉은색 그래프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서윤을 스파이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IP 접속 기록의 원본 로그가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은 침착한 목소리로 이 데이터들이 어젯밤 박전무가 증거 인멸을 위해 불태우려 했던 물류 창고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것임을 밝혔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주주들의 배당금을 갉아먹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주들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박전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결정타는 서윤이 마지막으로 재생한 녹음 파일이었는데 스피커를 통해 박전무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전무는 최 과장에게 창고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고 필요하다면 서윤까지 처리하라는 잔혹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사범을 넘어선 살인교사 및 방화미수의 명백한 증거였기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전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 과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전무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해임하려 했던 자들의 민낯이며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서윤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왔음을 천명했다. 그는 즉석에서 박전무와 최 과장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해고 및 고발 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분노한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전무와 최 과장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들은 비참한 몰골로 끌려나가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태를 부렸다. 그들이 사라진 대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강도진 대표와 이서윤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을 느꼈지만 옆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도진의 손길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도진은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옆으로 한 발짝 더 끌어당기며 이 모든 공로가 자신의 직속 전략 기획관인 이서윤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이번에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서의 조명을 받는 것이었다. 서윤은 눈부신 조명 아래서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그 역시 서윤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대강당에 남겨진 두 사람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서윤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정말 무모하고도 완벽한 승리였다고 칭찬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이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나직하게 맹세했다. 그날 오후 천명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발표했는데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능력 있고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서윤은 인턴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이는 그룹 역사상 최연소 팀장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기록이었다. 사내 게시판은 서윤을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되었고 그녀를 괴롭혔던 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해 다녔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미 그녀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도진과 함께 만들어갈 천명그룹의 미래였다. 저녁이 되자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비상구 계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 트인 공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는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함께 풍경을 감상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칠고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서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의 옆에 서서 당신이 곁에 있다면 어떤 지옥이라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처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왕따 인턴과 냉혈한 대표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치르며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거칠 것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서울의 거리에 다시금 따스한 벚꽃 잎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을 때 천명그룹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와 공포가 지배하던 회색빛 사무실은 이제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 중심에는 최연소 전략기획실 팀장 이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말단 인턴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복도마다 직원들은 존경과 동경이 담긴 눈빛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리듬감 있게 울리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누군가의 커피 심부름이 아닌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이 들려 있었다. 서윤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은 강도진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굵직한 성과들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업무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따뜻함 때문이었다. 서윤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한 관행들을 팀 내에서 철저히 배격했고 실수를 한 부하 직원에게 질책 대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사였다. 그녀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외유내강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정기 임원회의는 서윤이 주도하는 신사업 발표회나 다름없었는데 그녀는 수많은 임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갔다. 스크린에는 1000명 그룹이 나아가야 할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의 청사진이 펼쳐졌고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설득력이 넘쳐 듣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진 대표는 턱을 꿰고 서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평가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을 감상하는 예술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서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건조했던 자신의 삶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서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그녀에게 무언의 찬사를 보냈다. 회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윤이 정리하고 있는 서류 더미 위에 손을 얹으며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갈 곳이 있다고 말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도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들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진의 채 몸을 실었다. 도진이 서윤을 데리고 간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 옥상 정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도진은 평소 업무 이야기만 하던 것과 달리 오늘은 서윤의 안부를 묻거나 사소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 서윤은 도진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는데 냉혈한이라 불리던 그가 자신 앞에서만은 무장 해제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서윤에게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단순한 부하 직원, 그 이상의 존재였다고 고백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1000명 그룹도 그리고 지금의 강도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으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서윤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반지가 아니라 열쇠였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열쇠를 바라보자 도진은 그것이 회사 근처에 마련한 새로운 펜트하우스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도진은 이것이 프로포즈나 거창한 약속의 징표라기보다는 파트너로서의 제안이라고 덧붙였지만 그의 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더 이상 좁은 오피스텔에서 출퇴근하며 고생하지 말고 자신의 공간을 함께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 중독자인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로맨틱한 표현이자 자신의 삶에 서윤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표님의 직속 직원이 되려면 24시간 대기조가 되어야 하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도진은 서윤의 농담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전우애와 사랑이 녹아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며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았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비상구 계단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그날의 강도진을 떠올렸다. 그때는 악마의 손길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며칠 후 천명그룹 창립기념일 행사가 다시 돌아왔고 1년 전 서윤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파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분위기는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기애애하고 희망찼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주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파티에 다이의 호스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진은 멀지 않은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그런 서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곁으로 비서실장이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비서실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서윤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감명을 받고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도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 팀장에게 정원을 위임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서윤은 도진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회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강도진 대표의 축사를 청했고 도진은 단상 위로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자축하며 모든 공을 임직원들에게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서윤을 향해 있었다. 도진은 축사 말미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었다고 고백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경청하는 가운데 도진은 서윤을 단상 위로 호출했다.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단상에 올라갔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천명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이서윤 상무를 소개했다. 팀장에서 상무로의 파격 승진이 발표되는 순간 행사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여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도진을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그녀의 귀에 대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는데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강도진 대표님과 여러분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천명그룹은 이제 강도진과 이서윤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치는 더욱 견고한 성이 되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를 주신 것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의 능력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켰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그 무게를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온하게 느껴졌다. 도진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1년 전 비상구 계단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기억한다고 대답하며 그때 대표님이 오늘부터 내 직속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명령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했고 서윤은 웃으며 영원히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명령은 상하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의 맹세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윤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길고 달콤했으며 지난 시간 동안 참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듯 서로에게 전해졌다.
차가운 냉혈한이었던 남자와 눈물 많은 왕따였던 여자는 서로를 통해 완벽하게 구원받았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연인이 되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내일 아침 회의 준비는 다 되셨냐고 물었고 도진은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 로비에는 언제나처럼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그 풍경 속에 강도진 대표와 이서윤 상무가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발을 맞추어 걸었고 그들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로비에 들어선 도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서윤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스킨십보다도 끈끈한 눈빛을 교환하며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으로 쓸어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차갑지만 따뜻한 강도진이 서 있을 것이다. 서윤은 서류를 펼치며 힘차게 펜을 잡았고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왕따로 울던 인턴에게 냉혈한 대표가 걸어왔던 그날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해피엔딩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에 뜬 업무 일정을 확인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올랐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